저는 지금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1,000개씩 팔아도 모자랄 만큼 장사가 잘 되죠. 손님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맛있다고 칭찬해 주시고 제가 번 돈을 아무도 빼앗아 가지 않습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아십니까? 하지만 불과 10년 전만 해도 저는 북한 함경북도 청진에서 생선을 팔다가 목숨을 걸고 도망쳐야 했던 사람입니다. 그날도 새벽 4시부터 수남시장에 나가 생선을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겨울 추위에 손이 얼어붙어도 팔아야 했죠. 2 아이를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그런데 보이부 놈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동무, 장사 허가증 있소? 허가증이 어디 있습니까? 그냥 살려고 하는 장사인데 말이죠. 뇌물 내지 않으면 다 압수하겠소. 그때 제가 했던 말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우리 애들 굶어 죽으라고 뇌물을 내라는 겁니까? 그 한마디가 제 목숨을 위협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보이부가 저를 감시하기 시작했고 저는 결국 한밤중에 두만강 얼음을 건너야 했습니다. 영하 20도 추위 속에서 얼음 위를 기어가는데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순찰대가 발견한 겁니다. 그 순간 저는 생각했죠. 여기서 죽는구나. 하지만 저는 살았습니다. 지금 여기 자유로운 대한민국에서 마음껏 장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북한에 남아있는 제 동포들에게 희망이 됩니다. 지금부터 북한 장마당 생선 장사였던 제가 어떻게 목숨을 걸고 탈출했는지 그 전말을 낱낱이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청진에서 생선 장사를 시작한 건 2000년대 중반쯤이었습니다. 남편은 탄광에서 일했지만 배급이 끊긴 지 오래였죠. 공장은 돌아가지 않고 월급은 나오지 않고 그냥 출근만 하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우리 가족이 먹고 살려면 제가 나서야 했습니다. 처음엔 두만강 하구에서 잡아온 명태를 시장에서 팔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3시에 일어나 항구로 가서 어부들한테 생선을 받아오죠. 그걸 수남시장 한쪽 구석에 펼쳐놓고 팔았습니다. 겨울엔 손이 얼어터져서 피가 나도 생선을 손질해야 했고요. 당시 북한에서는 장마당이 유일한 생존 수단이었습니다. 국가는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서 장사는 단속했죠. 그래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애들이 엄마 배고파 하는데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습니까? 저는 그때만 해도 체제를 크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고난의 행군이 끝나면 나아지겠지 하고 생각했죠. 김일성 주석님과 김정일 장군님 초상화 앞에서 매일 아침 인사도 했고 생활총합안성 모임에도 빠짐없이 참석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줄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중국에서 몰래 들어온 쌀이 북한 쌀보다 훨씬 싸고 질도 좋았어요. 시장 아주머니들이 몰래 보여주는 한국 드라마를 본 적도 있습니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은 다들 잘 먹고 잘 입더군요. 저건 다 거짓이야. 남조선 괴뢰들은 다 굶어 죽는다니까 하고 생각하려고 했지만 어딘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제 옆자리에서 장사하던 순이 언니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은 중국을 다녀온 적이 있었는데 가끔 제게 조심스럽게 말하곤 했죠. 거긴 먹을 게 넘쳐나더라. 쓰레기통에도 먹을 게 있을 정도야. 저는 그 말을 듣고도 믿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랬다간 제가 평생 믿어왔던 모든 게 거짓이 되니까요. 그렇게 저는 하루하루 생선을 팔며 살았습니다. 아침엔 항구, 낮엔 시장, 밤엔 집에서 생선 손질. 그게 제 일상이었죠. 가끔 보이부 단속반이 오면 생선을 숨기고 뇌물을 주고 또 장사하고 그렇게 몇 년을 버텼습니다. 2 아이는 학교에 다니면서도 저를 도왔습니다.
큰애는 12살, 작은애는 9살이었는데 방과 후면 시장에 와서 생선을 씻고 손질하는 걸 거들었죠. 그 어린 것들이 얼마나 기특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몰랐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이 곧 산산조각 날 거라는 걸요. 그날은 2014년 3월 어느 추운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처럼 새벽에 항구로 생선을 받으러 갔다가 시장에 자리를 펼쳤죠. 그런데 오전 10시쯤 시장이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부다. 단속반 온다. 순간 시장 아주머니들이 우르르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급하게 생선을 담으려는데 이미 늦었더군요. 보이부 요원 넷이 제 앞에 서 있었습니다. 동무, 장사 허가증 내보시오. 허가증이 어디 있습니까? 장마당 장사치들 중에 제대로 된 허가증 가진 사람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다들 뇌물 주고 눈 감아주는 식으로 장사하는 건데요. 허가증은 없지만 이것 좀 받아주십시오. 저는 주머니에서 중국 돈 100위안을 꺼냈습니다. 그동안 모아둔 돈이었죠. 평소 같으면 이 정도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어요. 이게 뭐요? 100위안?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거요? 보이부 놈이 제 생선 바구니를 발로 차버렸습니다. 명태며 가자미가 바닥에 널브러졌죠. 제가 새벽부터 손질한 생선들이 흙바닥에 뒹구는 걸 보는데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500위안 내시오. 안 그러면 생선 다 압수하고 반동행위로 신고하겠소. 그 순간 뭔가 제 안에서 터졌습니다. 반동이요? 내가 무슨 반동입니까? 애들 먹여 살려고 하는 장사가 반동이란 말입니까? 제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저를 쳐다봤죠. 보이부 놈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인연이 지금 누구한테 대드는 거요? 당장 보이부로 끌고 가겠소. 그때 옆에서 장사하던 순이 언니가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동무, 저 사람 사정이 어려워서 그럽니다. 제가 대신 드릴 테니. 순이 언니가 자기 돈을 꺼내서 500위안을 건넸습니다. 보이부 놈들은 돈을 받아 챙기고는 가버렸지만 가면서 저를 쏘아보더군요. 잘 받았소. 다음엔 무사하지 못할 거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죠.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우리가 도대체 뭘 잘못했다고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다음 날부터 이상한 일이 시작됐습니다. 집 근처에 낯선 사람이 서성이는 게 보였어요. 남편 직장에도 보이부에서 조사 나왔다고 하더군요. 저희 집을 감시하기 시작한 겁니다. 순이 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동생 조심해. 보이부한테 찍히면 끝이야. 나도 중국 갔다 온 것 때문에 아직도 감시받고 있어.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살기 위해 장사를 하는 건데 그게 죄가 되는 나라. 뇌물을 안 주면 잡혀가는 나라. 이게 정상인가? 이게 우리가 위대하다고 배운 조국인가? 그날 밤부터 저는 한국 드라마 장면들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거기선 장사하는 사람들을 아무도 괴롭히지 않더군요. 경찰도 도와주고 손님들도 웃으면서 물건을 사가고. 그게 거짓이라고 배웠는데 혹시 진짜가 아닐까? 혹시 우리가 속은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 것만으로도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그 사건 이후 한 달 동안 저희 집 감시는 더 심해졌습니다. 밤에 집 밖을 내다보면 항상 누군가 서 있었어요. 남편은 직장에서 자아비판을 3번이나 써야 했고요. 반동 행위를 한 처의 사상을 바로잡지 못한 책임이라면서요. 그러다 결정적인 일이 터졌습니다. 어느 날 큰애가 학교에서 울면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선생님이 나보고 반동 가족이래. 친구들도 다 나랑 놀지 말래. 12살 아이가 무슨 죄입니까?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 나라에서 한번 찍히면 가족 전체가 망합니다. 3대가 멸족당하는 거죠. 그날 밤 남편과 둘이 앉아서 밤새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우리 이대로는 못 살아. 애들 미래가 없어. 남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알아. 하지만 어떻게 하겠소? 탈북합시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남편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미쳤소? 잡히면 총살이요. 애들은 어떻게 하고? 잡히면 어차피 끝이에요. 여기 남아있어도 끝이고. 그럼 한번 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요? 순이 언니를 조심스럽게 찾아갔습니다. 언니는 중국을 다녀온 사람이니 방법을 알 거라 생각했죠. 아니나 다를까 언니는 브로커 연락처를 갖고 있었습니다. 동생, 정말 갈 거야? 한번 가면 돌이킬 수 없어. 중국까지 가는데 $1,000, 거기서 한국까지 가려면 $5,000는 있어야 해. $1,000면 중국 돈으로 6,000위안입니다. 저는 그동안 모아둔 돈이 3,000위안밖에 없었어요. 남편도 가진 거라곤 $100짜리 금반지 하나뿐이었죠. 일단 중국까지만이라도 가야겠어요. 거기서라도 살 길을 찾아야죠.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생선을 팔았습니다. 보이부 감시 때문에 더 조심해야 했지만 돈을 모아야 했어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밤 11시까지 일했습니다. 한 달 만에 1,500위안을 더 모았죠. 브로커를 만난 건 5월 어느 밤이었습니다. 후진 골목에서 만났는데 40대쯤 되는 남자더군요. 돈 있소? 첫 마디가 그거였습니다. 5,000위안 있습니다. 중국 연변까지 데려다 주십시오. 가족은 몇이요? 저 혼자입니다. 남편과 상의한 결과였습니다. 일단 제가 먼저 가서 돈을 벌어보내면 그 돈으로 남편과 아이들이 나중에 오기로 했죠. 차마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두만강을 건널 수는 없었습니다. 좋소. 다음 주 화요일 밤 11시 여기서 만나시오. 가방 하나만 들고 오시오. 짐 많으면 안 돼요. 그날부터 일주일은 지옥 같았습니다. 아이들한테 어떻게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엄마 잠깐 중국 다녀올게. 금방 올게 하고만 했죠. 출발 전날 밤 아이들이 자는 얼굴을 한참 들여다봤습니다. 큰애는 코를 골며 자고 작은애는 엄지손가락을 빨며 자더군요. 살아서 꼭 다시 만나자. 엄마가 꼭 너희들 데리러 올게. 남편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조심해서 가시오. 우리 기다리고 있겠소. 남편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가방에는 옷가지 몇 벌과 중국 돈, 그리고 아이들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2014년 5월 15일 밤 11시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뒤돌아보니 남편이 대문 앞에 서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죽을 각오로 결심한 탈출이 시작된 겁니다. 브로커를 따라 어두운 골목길을 한참 걸어갔습니다. 5명이 더 있었어요. 모두 저처럼 목숨을 건 사람들이었죠. 서로 말도 없이 그냥 걸었습니다. 말을 하면 들킬까봐 두려웠거든요. 회령 쪽으로 2시간을 걸어갔습니다. 중간에 검문소를 피해 산길로 돌아가기도 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 두만강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브로커가 손짓으로 엎드리라고 했어요. 멀리 초소에 불빛이 보였습니다. 순찰대가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죠. 저기 보이는 곳으로 기어가시오. 물이 얕은 곳이오. 절대 일어서면 안 돼요. 기어서 건너야 합니다. 5월인데도 강물은 얼음장같이 차갑더군요. 무릎까지 물에 잠기니까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입 다물고 계속 나아갔어요.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순찰대가 우리를 발견한 겁니다. 손전등 불빛이 우리를 비췄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뛰시오. 빨리. 브로커가 소리치며 먼저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정신없이 물속을 뛰었어요.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탕, 탕, 총알이 물속으로 박히는 소리가 났죠. 같이 가던 남자 한 명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졌습니다. 총에 맞은 겁니다. 하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멈추면 저도 죽으니까요. 미친 듯이 강을 건넜습니다. 발이 돌에 걸려 넘어져도 일어나서 또 뛰었어요. 숨이 목까지 차올랐지만 계속 움직였습니다. 드디어 중국 쪽 강변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이 젖어서 덜덜 떨렸지만 살았다는 안도감이 밀려왔죠. 뒤를 돌아보니 북한 쪽 순찰대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쫓아오지 않았어요. 국경을 넘으면 못 오니까요. 빨리 움직이시오. 여긴 아직 안전하지 않소. 브로커가 우리를 숲속으로 데려갔습니다. 거기 차 한 대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우리 5명을 트럭 짐칸에 태우고 비닐을 덮었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시오. 중국 공안한테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돼요. 그 말에 모두 숨도 제대로 못 쉬고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트럭은 몇 시간을 달렸어요. 비포장도로라 덜컹거릴 때마다 몸이 튀어올랐지만 소리 낼 수 없었습니다. 해가 뜰 무렵 어느 농가에 도착했습니다. 조선족 아주머니가 나와서 우리를 방으로 데려갔죠. 얼른 옷 갈아입고 따뜻한 거 먹어.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함께 출발했던 6명 중에 한 명이 없었습니다. 강에서 총에 맞았던 그 남자요.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죽었다는 게 실감 났습니다. 나는 살았다. 두만강을 건넜다. 하지만 기쁨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습니다. 여기는 중국이지만 아직 안전한 곳이 아니었거든요. 공안한테 잡히면 북한으로 다시 끌려가서 정치범 수용소 행입니다. 거기 가면 죽는 거죠. 그날 밤 조선족 아주머니가 해준 밥을 먹으면서 눈물이 났습니다. 흰쌀밥에 김치찌개였어요. 북한에선 명절에나 먹던 음식이었죠. 내가 정말 나왔구나. 그 지옥에서 나왔구나. 하지만 동시에 남편과 아이들 생각이 났습니다. 얘들아, 엄마 살았어. 꼭 너희 데리러 갈게. 조금만 기다려. 창밖으로 중국의 밤하늘이 보였습니다. 같은 별이 떠 있는데 이쪽과 저쪽은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이제부터 진짜 생존이 시작되는 겁니다. 중국에 온 지 사흘째 되던 날, 브로커가 저를 영길 시내의 한 식당으로 데려갔습니다. 여기서 일하면서 돈 벌 수 있어. 주인이 조선족이니 괜찮을 거요. 식당 주인 아주머니는 50살쯤 돼 보였습니다. 신분증 없는 거 알아. 그래도 괜찮아. 대신 밖에 절대 나가면 안 돼. 주방에서만 일해. 공안 단속 있으면 냉장고 뒤에 숨어. 월급은 한 달에 1,000위안이었습니다. 북한에서 3달 동안 벌던 돈을 여기선 한 달에 버는 거죠. 하지만 자유는 없었습니다. 식당 뒷방에서 자고 주방에서 일하고 그게 전부였어요. 매일 새벽 5시부터 밤 11시까지 설거지하고 음식 나르고 청소했습니다. 손님들 웃는 소리가 들리면 부러웠어요. 저들은 자유롭게 돌아다니는데 저는 여기 갇혀 있으니까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식당 앞에 공안차가 섰습니다. 주인 아주머니가 급하게 손짓했죠. 빨리 숨어. 저는 냉장고 뒤 좁은 공간에 몸을 웅크리고 숨었습니다. 심장 소리가 너무 커서 들킬까봐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공안들이 주방까지 들어와서 이것저것 확인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탈북자 숨겨주면 벌금 10만 위안이야. 알지? 1시간쯤 지나서야
겨우 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리가 저려서 일어서지도 못했죠. 그때 깨달았어요. 여긴 북한은 아니지만 저한텐 감옥이나 마찬가지라는 걸요. 석 달이 지나자 주인 아주머니가 미안하다며 말했습니다. 너 여기 더 있으면 위험해. 공안들이 요즘 단속을 심하게 해. 다른 데로 가야겠어. 그렇게 저는 또 다른 곳으로 옮겨졌습니다. 이번엔 시골 농가였어요. 밭일을 거들며 지냈는데 거기도 상황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낮에는 숨어 있다가 밤에만 밭에 나가 일하는 시기였죠. 어느 날 같은 처지의 탈북 여성을 만났습니다. 미선이라는 30살쯤 된 여자였는데 저보다 1년 먼저 넘어왔다고 했어요. 언니, 여기서 어떻게 살아요? 이러다 늙어 죽는 거 아니에요? 미선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한국 가려면 최소 5,000달러는 있어야 해. 브로커한테 돈 주고 동남아시아 거쳐서 가는 거야. 근데 그 돈 모으려면 여기서 3년은 일해야 해. 3년. 그 말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3년이면 큰애가 15살이 되는 거잖아요. 작은애도 12살이 되고요. 어느 날 밤 몰래 중국 전화로 북한에 있는 친척에게 연락했습니다. 엄청난 돈을 주고 국제전화를 연결해줬는데 겨우 3분 통화할 수 있었어요. 우리 집 식구들 괜찮아요? 애들 잘 있어요? 친척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애들은 잘 있는데 보이부가 가끔 와서 내 행방을 묻더라. 남편은 직장에서 자아비판 매일 쓰고 있어. 그 말을 듣는데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쟤 때문에 남편과 아이들이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어쩝니까? 돌아갈 수도 없고 데려올 수도 없는데요. 중국에서의 1년은 정말 지옥 같았습니다.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더 큰 감옥에 갇힌 기분이었어요. 북한에선 굶주림과 싸웠다면 여긴 두려움과 싸우는 곳이었습니다. 어느 날 미선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언니, 나 한국 가기로 했어. 브로커한테 계약금 주고 분할로 내기로 했어. 언니도 같이 갈래? 망설였습니다. 한국 가는 여정도 위험하다고 들었거든요. 중간에 잡히면 북한으로 송환되고 브로커한테 속아서 인신매매 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했어요. 하지만 여기 있어봤자 미래가 없었습니다. 돈을 모아도 가족을 데려올 방법이 없고 평생 숨어 살아야 하고 그럼 한국에 가서 제대로 정착해서 돈을 벌어보내는 게 낫겠다 싶었죠. 미선아, 나도 갈게. 우리 같이 가자. 그렇게 저는 다시 한번 목숨을 건 여정을 시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번엔 진짜 자유를 향해서요. 2015년 8월, 저와 미선은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이번엔 다른 브로커였어요. 4,000달러를 계약금으로 주고 한국 도착하면 나머지를 갚기로 했습니다. 운남성 쪽으로 가서 거기서 라오스로 넘어갈 거요. 그 다음 태국 가면 한국 대사관 찾아가면 돼요. 중국 남쪽으로 가는 기차를 탔습니다. 이틀을 기차에서 보냈는데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어요. 신분증 검사가 있을까봐 계속 긴장했거든요. 운남성 국경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거기서 일주일을 기다렸죠. 브로커가 라오스 쪽 길을 확인하는 동안이었어요. 좁은 여관방에 탈북자 6명이 같이 지냈습니다. 모두 한국행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죠. 드디어 출발 날이 왔습니다. 밤에 트럭을 타고 국경 근처까지 갔어요. 거기서 내려서 산길을 걸어야 했습니다. 중국 공안이 순찰 도니까 조용히 가시오. 라오스 쪽엔 지뢰가 있을 수 있으니 내가 가는 길로만 따라오시오. 지뢰. 그 말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한 발짝 한 발짝이 조심스러웠어요. 앞사람 발자국을 그대로 밟으며 걸었습니다. 4시간을 걸어서 라오스에 들어갔습니다. 거기서 또 다른 브로커가 우리를 픽업했죠.
낡은 버스를 타고 라오스 수도 비엔티안으로 갔습니다. 비엔티안에서 이틀을 묵었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브로커가 갑자기 돈을 더 요구한 거예요. 태국 가는 비용이 올랐소. 1인당 500달러씩 더 내시오. 사기였습니다. 처음 약속과 다른 얘기였죠. 하지만 어쩝니까? 여기서 발이 묶이면 더 위험한데요. 미선이 자기가 모은 돈을 꺼냈습니다. 언니, 우리 돈 합쳐. 일단 태국만 가자. 6명이 돈을 모아서 겨우 3,000달러를 만들어 브로커한테 줬습니다. 태국으로 가는 버스는 더 끔찍했습니다. 에어컨도 없는 버스에 20명이 넘게 타서 12시간을 달렸어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태국 방콕에 도착한 건 출발한 지 20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브로커가 우리를 허름한 여관에 데려다 줬어요. 내일 한국 대사관 가는 법 알려줄 테니 잘 쉬시오. 그날 밤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내일이면 한국 대사관이에요. 거기만 가면 안전하다고 들었거든요. 진짜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브로커가 우리를 태국 경찰서로 데려갔습니다. 여기 가서 불법 체류자라고 하시오. 그럼 경찰이 한국 대사관에 연락해 줄 거요. 경찰서에 들어가는데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만약 여기서 잘못되면? 중국으로 송환되면?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I am North Korean. I want to go to South Korea. 겨우 배운 영어로 말했습니다. 태국 경찰은 놀란 표정으로 우리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어디론가 전화를 했습니다. 2시간쯤 지나서 한국 대사관 직원이 왔습니다.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보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괜찮아요. 한국 갈 수 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1년 넘게 참아왔던 눈물이 터져 나왔죠. 미선이도 옆에서 울고 다른 탈북자들도 다 울었습니다. 대사관에서 사흘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어디서 왔는지, 왜 탈북했는지, 어떻게 왔는지 다 물어봤어요. 진실만 말했습니다. 숨길 게 없었으니까요. 일주일 후 우리는 비행기를 탔습니다. 인천행 비행기였어요. 창밖으로 구름이 보였습니다. 저 구름 너머에 한국이 있구나. 드디어 자유로운 나라에 가는구나. 비행기 안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북한에 남아있을 남편과 아이들이 떠올랐어요. 얘들아, 엄마 이제 곧 한국 간다. 돈 벌어서 꼭 너희 데려올게. 조금만 기다려라. 4시간 후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기장이 방송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대한민국. 드디어 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정말로 한국 땅을 밟은 거예요. 통일부 직원들이 우리를 맞아줬죠. 환영합니다. 이제 안전해요. 바로 하나원으로 갔습니다. 경기도 안성에 있는 북한 이탈 주민 정착 교육시설이에요. 3달 동안 그곳에서 한국 생활에 필요한 걸 배웠습니다. 처음 받은 정착금은 700만 원이었습니다. 북한에서 평생 벌어도 못 모을 돈이었죠. 그 돈으로 서울 변두리에 작은 원룸을 얻었어요. 하지만 적응은 쉽지 않았습니다. 은행 업무도 모르겠고 스마트폰 사용법도 어렵고 지하철 타는 것도 헷갈렸어요. 북한에서 장사꾼이었던 제가 여기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일자리를 구해야 했습니다. 식당, 청소, 공장 등 여러 곳에 지원했는데 번번이 떨어졌어요. 6개월 동안 일자리를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명동시장을 지나가게 됐습니다. 거기서 붕어빵 파는 아저씨를 봤어요. 줄이 길게 늘어서 있더군요. 아, 저거다. 북한에서 제가 가장 잘했던 게 장사였습니다. 생선 장사로 가족을 먹여 살렸잖아요.
그럼 여기서도 장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탈북자 지원센터에서 창업 자금 2천만 원을 대출받았습니다. 붕어빵 기계와 리어카를 사고 명동 근처에 자리를 잡았죠. 첫날은 떨렸습니다. 하지만 북한에서 10년 넘게 장사한 실력이 어디 갑니까? 팥소를 듬뿍 넣고 겉은 바삭하게 구웠어요. 석 달 후부터 손님이 줄을 서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에 1,000개씩 팔아도 모자랄 정도였죠. 제일 좋은 건 아무도 제게 뇌물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금만 제대로 내면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아요. 1년 만에 대출금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있는 브로커를 통해 남편과 연락이 닿았어요. 가족을 데려오는데 1만 5천 달러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새벽 5시부터 밤 12시까지 쉬지 않고 붕어빵을 구웠어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나갔습니다. 1년 반 만에 돈을 다 모았죠. 브로커한테 송금했습니다. 제발 우리 가족 안전하게 데려다 주세요. 그리고 기다렸습니다. 석 달을 기다렸어요. 연락이 끊겼다가 다시 오기를 반복했죠. 그 시간이 얼마나 길었는지 모릅니다. 2017년 5월 어느 날 브로커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가족들 태국 방콕에 도착했어. 곧 한국 갈 거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살았구나. 우리 식구들이 살았구나. 일주일 후 인천공항으로 달려갔습니다. 입국장 앞에서 떨리는 마음으로 기다렸죠. 문이 열리고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보였습니다. 남편과 큰애, 작은애가 걸어 나오는 게요. 3년 만이었습니다. 큰애는 15살이 돼 있었고 작은애는 12살이 됐더군요. 엄마, 아이들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아 아이들을 끌어안았어요. 남편도 다가와 우리를 안았습니다. 내 식구가 공항 바닥에 앉아서 펑펑 울었죠. 미안해. 엄마가 너무 늦었지? 아니야, 엄마. 엄마 덕분에 우리 살았어. 그날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가족은 다시 모였어요. 자유로운 이곳에서요. 지금 저희 가족은 명동에서 함께 붕어빵 장사를 합니다. 남편이 반죽을 만들고 제가 굽고 아이들이 손님 응대를 해요. 장사가 잘 돼서 내년엔 작은 식당을 낼 계획입니다. 가끔 붕어빵을 구우면서 생각합니다. 북한에서 생선 팔던 제가 목숨 걸고 두만강을 건넜던 제가 지금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자유롭게 장사하고 있다는 게 꿈만 같아요. 여러분, 자유가 뭔지 아십니까? 가족과 함께 있을 수 있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살 수 있는 것, 자기가 번 돈을 빼앗기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자유입니다. 북한에 계신 동포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이곳엔 진짜 자유가 있고 가족과 다시 만날 희망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도 가족과 함께 명동에서 붕어빵을 굽습니다. 큰애가 엄마, 손님 많이 오셨어요. 하고 웃으며 말할 때마다 눈물이 납니다. 이게 바로 제가 목숨 걸고 꿈꿨던 삶입니다.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자유로운 삶이요.